현대 철학사. 현대 철학은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해온 분야입니다. 이 시기는 철학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 다양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식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현대 철학의 주요 흐름과 이론을 살펴보며 이들이 어떻게 철학적 논의와 사회적 문제에 기여해 왔는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탐구는 실용주의, 분석철학, 현상학,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현대 사회적 비판의 관점을 포함하여 철학의 최신 동향과 이론을 다룰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현대 철학의 복잡한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고 철학적 사고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요 철학자들의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철학의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칼 야스퍼스? 칼 야스퍼스는 1883년에 태어나서 1969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실존주의와 현대 철학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히죠. 그리고 그의 철학적 사상 중 하나가 바로 종교적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면 종교적 실존주의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유명할까요? 그의 철학은 인간 존재와 개인의 실존적 경험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실존주의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들로 구성됩니다. 1. 실존의 개념. 야스퍼스의 실존주의는 인간 존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인간 존재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고 경험을 통해 자신을 이해해 나가는 존재라고 봅니다. 실존은 단순한 존재의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경험을 통해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2. 경계 상황. 야스퍼스는 경계 상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경계 상황이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존재의 본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죽음, 고통,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며 이는 실존적 깨달음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3. 종교와 실존. 야스퍼스는 종교를 단순한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실존적 탐구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는 종교적 경험이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실존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종교는 개인이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탐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4. 자유와 책임. 야스퍼스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존적 자유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에서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5. 실존적 소통. 야스퍼스는 인간 존재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진정한 이해와 의미를 찾는다고 봤습니다. 그는 소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인간의 실존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통은 개인의 실존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6. 초월의 개념. 야스퍼스는 초월을 강조했습니다. 초월이란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을 넘어서는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 과정에서 종교적, 철학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7. 구속과 자유. 야스퍼스는 인간이 존재의 구속과 자유를 동시에 경험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구속받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과 자유의 관계는 실존적 고민의 중심에 있습니다. 8. 철학적 신념. 야스퍼스는 철학을 단순한 이론적 탐구가 아니라 개인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실질적으로 삶의 의미와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야스퍼스의 실존주의는 인간의 깊은 경험과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이 스스로의 삶과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찾는지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깊이를 이해하는 데 큰 통찰을 제공합니다. 후설. 후설은 1859년에 독일의 프로이센 현재의 체코에 태어나 1938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수학을 공부했지만 나중에는 철학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의 철학적 아이디어는 주로 독일 대학에서 가르쳤고 많은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상학이란? 현상학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지를 연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후설은 이 철학적 방법을 통해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의식의 지향성. 후설은 의식이 항상 무언가를 지향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어떤 대상을 바라보거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우리는 그 사과를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항상 특정 대상을 향해 있으며 이 대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후설의 현상학에서 의식은 항상 의식하는 대상을 필요로 하며 의식의 본질은 항상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설은 의식은 항상 무엇인가를 의식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의식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과의 관계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경험과 인식이 대상을 포함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그의 현상학적 접근을 반영합니다. 현상. 현상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후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예를 들어 사과의 색깔이나 맛 등 그것이 바로 현상입니다. 본질적 직관. 후설은 우리가 현상을 통해 본질적인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개의 사과를 보면 우리는 사과라는 개념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질적 직관입니다. 현상학적 환원. 현상학적 환원은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이나 가정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현상만을 탐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가정을 제외하고 오직 경험하는 현상 자체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볼 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사과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과의 색깔, 모양, 향기 등을 경험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식에 의해 이해됩니다. 이 모든 경험이 바로 현상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과를 보면서 사과라는 개념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이는 모든 사과가 가진 공통된 특성을 통해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본질적 직관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과를 분석할 때 사과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잠시 제쳐두고 오직 사과가 제공하는 감각적 경험만을 집중해서 살펴본다면 이것이 현상학적 환원입니다. 에포케. 에포케는 후설의 현상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중지나 정지를 의미합니다. 후설은 에포케를 통해 우리가 세상과 사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고 본질적인 이해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에포케는 현상학적 환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현상학적 환원은 자아가 세계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이나 가정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순수한 경험만을 탐구하는 방법입니다. 에포케를 통해 자아는 외부 세계에 대한 가정과 판단을 배제하고 경험의 본질을 순수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에포케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가정이나 선입견을 중지하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는 특정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판단하거나 해석하기 전에 그 사물이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에포케를 통해 자아는 의식의 본질적인 구조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분석할 때 자아는 특정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경험의 형식과 구조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반성. 의식은 단순히 대상을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경험에 대해 스스로 반성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보고 나서 왜 이 사과가 맛있다고 느꼈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은 의식의 반성입니다. 이상으로 후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후설의 철학은 현상학의 창시로 의식의 지향성, 본질 직관, 현상학적 환원 등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탐구하고 현대 철학, 심리학, 인지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학과 공학을 공부하다가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비트겐슈타인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중 군복무를 하기도 했으며 전쟁이 끝난 후 철학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주요 철학적 작업은 두 가지 중요한 시기로 초기 철학과 후기 철학으로 나뉩니다. 초기 작업 논리철학 논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저서인 논리철학 논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비트겐슈타인이 1921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세계와 언어의 관계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에서 세계는 사실들의 총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어가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계와 언어의 구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세계의 구조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문장이나 단어가 세계의 상태를 그림처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설계도는 실제 건물의 구조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설계도는 건물의 각 부분과 그 배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며 건물의 상태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도 이와 비슷하게 세계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지도는 실제 지역의 지형, 거리, 건물 등을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이 지도는 그 지역의 구조와 특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언어 역시 문장을 통해 세계의 특정 상태나 사실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문장과 세계의 관계 비트겐슈타인은 문장이 세계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장은 세계의 특정 사실이나 상황을 그림처럼 그려준다고 했습니다. 온도계는 현재의 기온을 숫자로 나타냅니다. 온도계의 수치는 실제 온도를 정확히 반영하며 사람들이 그 온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장도 마찬가지로 세계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온은 33도입니다 라는 문장은 실제 기온을 나타냅니다. 언어의 정확성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의 조건과 조항을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실제 계약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장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의 구조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세계와 언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언어가 세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하고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언어는 세계의 상태를 그림처럼 표현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에서는 세계와 언어의 관계, 논리와 의미, 그리고 철학의 역할을 다루었습니다. 언어는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 명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철학은 이 과정에서 언어의 모호함을 해결하고 문제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후기 작업 철학적 탐구와 언어 게임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개념은 언어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게임은 다양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각 게임은 그 자체의 규칙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규칙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언어 게임 개념을 의합니다. 언어 게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친구에게 감사할 때, 또는 질문할 때 언어의 사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각 상황에는 특정한 규칙과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주문할 때는 음식을 정확히 설명하고 요구해야 하고 감사할 때는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라는 문장은 집에서의 명령일 수도 있고 호텔에서의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언어 게임 규칙과 목적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당에 음식을 주문할 때 우리는 언어 게임 즉 규칙과 목적에 따라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기 스파게티 하나 주세요 라는 문장은 음식의 수량과 종류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언어게임 즉 규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3. 언어게임과 의미.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그 사용되는 게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같은 문장이라도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에게 오늘 게임 어땠어? 치열한 사업가에게 이번 게임 정말 힘들겠는데 라는 두 문장 속의 게임은 각 상황에 따라 게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어는 그 상황에 맞게 사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은 언어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각 상황마다 언어는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 규칙에 따라 문장이 의미를 가집니다. 언어의 의미는 그 사용되는 게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 버트런드 러셀의 생애. 러셀은 1872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수학의 원리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러셀은 수학과 논리학, 철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특히 논리학과 철학의 관계를 탐구했고 서양 철학사와 같은 많은 중요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러셀은 197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애 동안 많은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여러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논리와 수학의 관계. 논리와 수학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논리는 수학의 기초를 형성하는 도구로 수학적 이론을 정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논리의 기본 개념. 논리는 추론의 원칙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논리를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명제를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명제는 참 또는 거짓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이는 홀수이다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추론은 주어진 명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두 명제로부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추론입니다. 2. 수학과 논리의 관계. 수학과 논리는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수학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논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학은 논리적 원칙에 기반하여 구축됩니다. 수학적 명제와 이론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 검증되고 수학적 증명은 논리적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수학은 형식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의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논리적 기초에 기반하여 수학적 구조와 규칙을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집합론이나 수리논리는 수학적 구조를 형식적으로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수학적 논리. 수학적 논리는 논리의 원리를 수학적 문제에 적용하는 분야입니다. 이는 논리적 원칙을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다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수학적 논리에서 형식 논리는 수학적 구조와 명제를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명제 논리와 수러 논리는 논리적 구조를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수학적 증명은 논리적 원칙을 사용하여 수학적 명제의 진위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의 명확화. 우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두 직각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공리와 정의. 증명에 사용할 공리와 정의를 정확히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합동 성질이나 면적 계산 공식을 정의합니다. 증명의 단계. 직각삼각형을 설정하고 변의 길이를 지정합니다. 사각형의 면적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입증합니다. 삼각형의 합동 성질을 이용해 두 변의 제곱의 합이 핏변의 제곱과 같음을 보입니다. 검토. 증명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고 공리와 정의가 정확히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결론. 모든 논리적 단계를 검토한 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올바르게 증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4. 논리적 기초로서의 수학.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공동 집필한 수학의 원리와 같은 작업에서 논리는 수학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이 책에서는 수학의 기초를 논리적 원칙으로 형식화했습니다. 즉, 수학적 개념과 이론이 논리적 규칙에 따라 정의되고 증명됩니다. 러셀과 화이트헤드는 수학의 기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수학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 구조를 재정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5. 논리와 수학의 응용. 논리와 수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됩니다. 논리와 수학은 컴퓨터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분석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논리적 원칙에 따라 구성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논리적 원칙과 수학적 이론이 중요합니다. 기계학습과 자연어 처리는 논리적 모델과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개발됩니다. 논리와 수학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논리는 수학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학적 이론과 증명은 논리적 원칙에 따라 구성되며 논리적 분석은 수학적 구조와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수학과 논리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버트런드 러셀의 지식의 문제. 지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철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러셀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러셀은 지식을 일반적으로 믿음이 참인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지식이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실제로 참일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지 아래 3단계 과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주장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맑다라고 믿는 것이죠. 진리란 그 주장이 실제로 참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날씨가 맑다는 것이죠. 정당화란 믿음이 참임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증거입니다. 즉,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러셀은 지식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지식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지식이 단순히 믿음이 참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믿음이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셀은 지식이 경험과 논리적 추론을 통해 얻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감각적 경험은 지식의 중요한 출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접 사과를 보고 먹어보면 그 사과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논리적 추론을 통해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러셀은 지식의 기초를 다루는 문제, 즉 지식이 어떻게 확립되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어떤 진리가 다른 진리의 기초가 되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감각적 경험이 더 복잡한 지식의 기초가 됩니다. 지식의 기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셀은 수학과 논리의 기초를 논리적 원칙으로 재정립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지식의 기초를 명확히 하고 지식이 어떻게 확립되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러셀은 지식의 오류와 한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항상 참일 수는 없기 때문에 지식의 오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 예보가 틀리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지식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버트런드 러셀의 지식에 대한 접근은 지식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그것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는 1889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하이데거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철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철학을 연구하며 특히 에드문트 후설의 제자로 현상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이데거는 1927년에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존재와 시간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철학적 사고의 방향을 크게 바꾸었고 하이데거는 현대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독일과 전 세계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철학적 논의와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하이데거는 197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이데거의 철학 사상. 하이데거는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 즉 존재란 무엇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과 존재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려고 했습니다.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다자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다자인은 독일어로 여기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자인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다자인의 주요 특성으로는 세계 내 존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자인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이러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책상에서 공부하거나 친구와 대화할 때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습니다. 다자인은 현존재라고도 불리며 이는 존재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다자인은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서 활동하고 그 장소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처럼 다자인은 현재의 순간과 장소에서 자신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다자인은 자신의 존재를 자기 이해를 통해 탐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민하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정의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직업이나 인생의 목표를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자기 이해의 한 예입니다. 하이데거는 다자인이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존재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한계를 드러내며 이는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다자인이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존재를 이해하려는 한 방법입니다. 다자인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일상적인 활동에 몰두하면서 존재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이러한 무의식적 존재에서 벗어나 존재의 의미를 의식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는 경우 이는 무의식적 존재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다자인이 혼자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이데거의 다자인 개념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자인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이해와 죽음의 의식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존재입니다. 이 개념을 통해 하이데거는 존재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시간과 존재의 관계. 하이데거는 시간을 존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 차원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을 어떻게 연결지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간의 구조와 다자인. 하이데거는 다자인이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은 다자인의 존재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다자인이 어떻게 존재하고 의미를 찾는지에 대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이데거는 시간의 세 가지 차원인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자인은 과거의 경험을 반성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형성합니다. A. 과거와 현재. 하이데거는 과거를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다자인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경험은 현재의 존재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존재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과거는 다자인의 존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는 다자인이 직접 경험하는 시간의 순간입니다.
하이데거는 현재를 단순히 과거와 미래 사이의 연결고리로 보지 않고 존재의 실질적이고 활동적인 순간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그 순간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다자인이 현재를 통해 존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미래와 존재의 가능성. 하이데거는 미래를 존재의 중요한 차원으로 보았습니다. 다자인은 미래를 계획하고 그 가능성을 탐구하며 자신의 존재를 형성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기대는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은 다자인이 미래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예입니다. 4. 시간의 통합. 하이데거는 시간의 통합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차원은 다자인의 존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각 차원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함께 존재의 의미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를 살아가며 과거의 경험을 반성하는 과정은 시간의 통합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모든 시간 차원이 함께 작용하여 우리의 존재를 형성합니다. 5. 시간의 존재론적 의미. 하이데거는 시간이 존재론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간은 다자인이 존재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시간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과정은 시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하이데거는 시간과 존재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며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의 세 가지 차원인 과거, 현재, 미래는 다자인의 존재를 형성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이데거는 시간의 통합적 측면을 통해 존재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후기 사상의 배경과 전환점. 하이데거의 후기 사상은 대체로 193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발전했습니다. 초기 철학의 존재와 시간에서 출발하여 후기 사상에서는 존재의 의미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탐구하고 현대사회와 기술의 문제를 깊이 분석했습니다. 후기 사상은 크게 언어, 기술, 존재의 역사적 전개라는 세 가지 주요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기 사상에서 하이데거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하이데거는 언어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존재를 표현하고 이해하며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언어가 단순한 기호나 문법의 집합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특정 단어나 표현이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분석하는 것, 예를 들어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가 존재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이데거는 시적 언어가 존재의 깊은 진리를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시적 언어는 존재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며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인이 사용하는 비유나 상징이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은 일반적인 언어와는 다른 차원의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이데거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이 존재를 단지 자원으로 바라보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은 존재를 단순히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게 하며 존재의 더 깊은 의미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연환경을 자원의 일환으로 취급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 기술의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이 존재를 보여주기보다는 통제하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술은 존재를 단순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이는 존재의 본질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계적 접근이 존재의 깊은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후기 사상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존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변화해왔는지를 탐구하였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개념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변화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존재는 단순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의 존재 개념과 현대 기술 사회에서의 존재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이 존재의 역사적 전개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존재의 본질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현대의 기술적 관점에서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 고대의 철학적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를 탐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이데거의 후기 사상은 언어, 기술, 존재의 역사적 전개라는 세 가지 주요 주제를 통해 존재를 깊이 탐구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언어와 기술의 영향을 분석하고 존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존재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며 존재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차크 라캉 은 20세기 정신분석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의 사상은 정신분석학을 새롭게 해석하고 확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크 라캉은 1901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198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정신분석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작업은 현대 심리학과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캉의 주요 사상 1. 무의식은 언어와 같다. 차크 라캉의 무의식은 언어와 같다는 개념은 정신분석학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캉이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 라캉은 무의식을 언어의 구조를 따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무의식이 단순히 감정이나 기억의 집합체가 아니라 언어적 패턴과 규칙에 따라 조직된다는 뜻입니다. 라캉은 무의식은 언어와 같다는 주장을 통해 무의식의 작용이 언어의 법칙을 따르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어는 기호와 의미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캉은 무의식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무의식 속의 생각이나 욕망도 기호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호들은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통해서 무의식이 어떻게 언어의 법칙을 따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꿈속에서의 반복. 꿈속에서 당신이 중요한 발표를 하고 있으며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에서 완료해야 합니다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 경우 꿈속의 반복은 무의식이 특정 개념에 대한 강한 감정이나 집착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언어의 법칙을 따르면서도 무의식이 반복을 통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의 상징적 대화. 당신이 꿈속에서 특정 인물과 대화하는데 그 인물은 실제로 당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화 중에 그 인물이 자유롭지 않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경우 꿈속의 언어는 상징적입니다. 그 인물과의 대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자유롭지 않다는 표현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느끼는 억압감이나 제한된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언어의 법칙을 따르면서도 이 표현은 무의식적인 감정이나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꿈에서의 비논리적 대화. 꿈속에서 당신이 친구와의 대화 중 문법적으로 비논리적인 문장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내일 일요일에 오늘 저녁에 바나나를 사러 가야 해. 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인 모순을 내재한 비논리적 문장입니다. 꿈속의 비논리적 언어 사용은 무의식의 복잡한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논리적인 문장 구조는 무의식의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일 수 있으며 무의식이 언어의 규칙을 따르면서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예시는 꿈에서의 언어 사용이 단순한 실수에 그치지 않고 무의식의 다양한 상태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어는 여전히 규칙을 따르면서도 무의식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 질서와 무의식. 라캉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상징적 질서 심볼릭 오더입니다. 상징적 질서는 사회적 규범과 언어적 규칙이 작용하는 영역으로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내면화하는 질서를 말합니다. 라캉은 무의식이 이 상징적 질서의 법칙을 따르며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은 사회적 상징과 언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자아를 형성합니다. 무의식은 이러한 상징적 질서를 통해 표현되며 이 질서는 개인의 욕망이나 갈등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무의식의 분석과 치료. 라캉의 이론에 따르면 무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환자의 언어와 발화를 통해 무의식의 의미를 탐구하고 숨겨진 욕망이나 갈등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환자가 자유롭게 생각을 떠올리고 말하는 자유연상 기법은 무의식의 언어적 구조를 드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무의식의 심층에 있는 의미를 탐색합니다. 꿈이나 증상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상징을 분석함으로써 무의식의 내용을 파악하고 개인의 내면적 갈등을 이해합니다. 차크 라캉의 무의식은 언어와 같다는 개념은 무의식의 작용을 언어적 구조와 규칙에 따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는 무의식이 단순한 감정의 저장소가 아니라 언어적 기호와 의미의 구조를 따르며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정신분석학의 분석 방법과 치료 기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울 단계. 차크 라캉의 거울 단계는 그의 정신분석학 이론 중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개인의 자아 형성과 자아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거울 단계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게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라캉은 이 시점이 개인의 자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기들이 거울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 시기에 아기는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자각하게 됩니다. 아기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그 이미지가 자신과 같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기는 자신의 몸과 정체성을 처음으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즉, 거울 속의 이미지를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며 자아의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라캉은 이 자아가 완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이미지는 아기에게 일종의 이상화된 모습으로 보이는데 실제 자아는 이 이미지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기는 자신의 자아가 불완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거울 단계에서 아기는 거울 속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지만 이는 실제 자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울 속의 이미지는 이상화된 자아를 나타내며 실제 자아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기는 상상적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거울 단계에서 형성된 자아는 끊임없는 갈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보이는 완전한 자아와 실제 자아 사이의 차이로 인해 개인은 자아에 대한 갈등과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울 단계는 자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기는 이 시기에 자아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는 이후에 자기 이해와 자아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울 단계에서 형성된 자아는 이후에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기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캉의 거울 단계는 아기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점을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 형성된 자아는 이상화된 이미지와 실제 자아 사이의 갈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아 이해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울 단계는 자아의 형성과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3. 상상적, 상징적, 실제적 영역. 라캉은 인간의 경험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상상적 영역, 자아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개인의 이미지와 상상력이 포함됩니다. 상징적 영역, 사회적 규범과 언어가 작용하는 부분으로 언어와 사회적 구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적 영역, 상상적이나 상징적 표현이 미치지 않는 현실의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4. 라캉의 임상작업. 라캉은 정신분석 치료에서 언어를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언어와 발화를 분석하여 무의식의 의미를 파악하고 개인의 심리적 갈등과 욕망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차크 라캉은 정신분석학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 확장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주요 사상인 무의식의 언어적 성격, 거울단계 이론, 그리고 상상적, 상징적, 실제적 영역의 개념들은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라캉의 작업은 정신분석학뿐만 아니라 철학, 문화 연구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폴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는 190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훌륭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인물로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프랑스군에 복무했으며 전후에는 문학과 철학을 통해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쿠토는 1938년에 출판되었고, 이는 그의 철학적 사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중요한 작품입니다. 사르트르는 1960년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철학 사상. 사르트르의 철학은 주로 실존주의와 자유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1. 실존주의의 핵심 개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인간의 존재와 본질, 그리고 선택과 자유에 대한 사르트르의 독특한 시각을 나타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란 무엇인가? 본질은 어떤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특성이나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본질을 정의할 때 이성적 동물이라는 설명이 본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존은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자신의 본질,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람은 먼저 존재하고 그 후에 스스로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본질을 형성합니다. 즉, 우리는 먼저 세상에 존재하고 그 후에 자신의 본질을 정의하는 선택을 합니다. 당신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이 당신의 본질을 미리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본질이 형성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스스로의 본질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동시에 큰 책임을 동반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본질이 결정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 본질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정해진 목적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정해진 직업이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직업, 성격, 가치관 등을 스스로 형성해 나갑니다. 사르트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을 형성하기 위해 실존적 선택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인간이 스스로를 정의하고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대학 전공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결정할 때 이러한 선택들이 당신의 본질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스스로의 존재를 형성해 나가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됩니다. 사르트르는 자유가 무제한적이어서 인간이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유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안과 부조리. 장폴 사르트르의 철학에서 불안과 부조리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그에 따르는 감정적, 철학적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르트르의 철학에서 불안은 인간의 존재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안은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오는 감정적 상태입니다. 불안은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와 선택의 책임을 인식할 때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모든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 자유가 주는 부담이 불안을 초래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직업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책임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불안은 자유의 부담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은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오며 이로 인해 불안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며 이 불안은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 예를 들어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불안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인식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존재의 빈곤함, 즉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오는 불안은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타납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이 존재의 빈곤함을 인식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불안입니다. 불안은 자아의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아가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선택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아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을 때 느끼는 불안은 자아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부조리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생이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인식에서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부조리하다고 생각해서 출발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이 부조리를 직면하고 스스로의 의미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르트르는 인생이 자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내재된 의미를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인생의 본질적 부조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삶의 목표나 의미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이로 인해 느끼는 부조리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반영합니다. 부조리는 우리가 스스로의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생의 본질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부조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부조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부조리는 인간이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기 어려운 고립된 상태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와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목표를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느끼는 고립감은 부조리의 감정을 잘 보여줍니다. 부조리는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닌다는 점에서 자기 창조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조리를 직면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불안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와 선택의 책임을 인식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부조리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우리는 스스로의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철학적 문제를 탐구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타자가 우리의 존재를 정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때 타자와의 관계가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를 형성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셸 푸코. 푸코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권력, 지식 그리고 사회의 구조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으로 유명합니다. 미셸 푸코는 1926년에 프랑스 푸아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며 주로 역사와 사회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주요 작업 중 일부는 정신병리학, 감옥, 성, 권력 구조와 지식의 관계를 탐구한 것입니다. 푸코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여러 권위 있는 학술 작업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1984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그의 연구는 사회과학, 인문학, 철학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푸코의 주요 철학 사상. 푸코의 철학은 주로 권력, 지식, 그리고 주체성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권력과 지식. 푸코는 권력을 단순히 상위 권력자가 하위 권력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층과 제도, 관계에 분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력은 미세하게 퍼져 있으며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과 구조에 내재해 있습니다. 권력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가정 등 다양한 곳에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교사나 부모는 학생이나 자녀에게 규칙과 기대를 통해 권력을 행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감시와 규율을 통해 권력을 행사합니다. CCTV 카메라, 인터넷 데이터 모니터링 등은 개인의 행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도구입니다. A. 지식과 권력의 관계. 푸코는 지식이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작용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식은 권력 관계의 산물입니다. 특정 지식이 형성되거나 강조되는 방식은 권력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역사 교과서에서 특정 사건을 강조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권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지식이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학, 심리학, 법률 등의 분야에서 특정 지식이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권력 지식. 푸코는 권력 지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권력과 지식이 서로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즉, 권력은 특정 형태의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은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권력은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지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배포되는 것은 권력의 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질병이나 치료법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인정되는 과정은 권력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특정 지식이 사회적 규범을 설정하거나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진단 기준이 특정 행동이나 성향을 병리적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권력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4. 권력의 분산. 푸코는 권력이 특정 장소나 집단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력은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는 권력의 작용을 미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합니다. 권력은 상위 권력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다양한 관계와 제도에서 발견됩니다. 이로 인해 권력은 특정 집단이나 기관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분산되어 작용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 전략, 지역 사회의 규범 등이 모두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5. 주체의 형성. 푸코는 권력과 지식이 개인의 자아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은 권력과 지식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개인은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따라 스스로를 규율하고 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 지식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나갑니다. 사회적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행동을 하려는 노력은 권력과 지식에 의해 형성된 자아를 반영합니다. 미셸 푸코의 철학에서 권력과 지식은 서로 깊게 얽혀 있으며 권력은 지식을 형성하고 지식은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권력은 사회 전반에 분산되어 있으며 지식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푸코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현대 사회의 권력 구조와 개인의 자아 형성을 분석했습니다. A. 감시와 처벌.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현대 사회에서 감시와 처벌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구한 중요한 저서입니다. 이 책은 사회적 권력과 규율, 감시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하며 현대 사회의 감시 시스템과 처벌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1. 역사적 배경과 변천. 고대 사회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공개적이고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범죄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범죄자들을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처벌을 집행했습니다.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처벌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제도가 도입되었고 처벌의 방식은 신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통제와 규율로 변화했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감옥이 범죄자들을 격리하고 교화하는 장소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A. 감시와 규율의 변화. 푸코는 현대사회에서 감시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시의 형태는 점점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CCTV 카메라, 인터넷 데이터 모니터링, 생체 인식 기술 등은 개인의 행동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현대적 감시 수단입니다. 감시는 단순히 범죄자를 감시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행동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의 규칙과 절차는 감시와 규율의 체계화된 예입니다. 3. 권력의 작용 방식. 푸코는 권력이 상위 권력자에 의해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층에 분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시와 규율은 권력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건강검진이나 성적평가 등은 권력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세하게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감시와 규율은 개인이 스스로를 규율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 규범에 맞게 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다이어트나 자기개발은 사회적 기대에 따라 스스로를 규율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4. 현대사회의 감시와 처벌. 현대사회에서 감시는 개인의 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대중교통에서의 감시, 온라인 활동의 모니터링 등은 현대사회의 감시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처벌의 목적이 단순히 복수에서 벗어나 교화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옥 제도는 범죄자를 격리하고 재활시키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서비스는 범죄자의 교화를 목표로 합니다. 5. 푸코의 비판적 시각. 푸코는 감시와 처벌의 방식이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권력은 특정 형태의 지식을 생산하고 이 지식은 다시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범죄 심리학이나 범죄학의 이론은 범죄자를 이해하고 처벌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시와 규율은 사회적 규범을 개인의 내면에 내재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 사회적 기대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려는 개인의 노력은 사회적 규범의 내재화를 나타냅니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현대사회에서 감시와 처벌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며 권력과 지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율과 주체성의 형성을 설명합니다. 감시와 규율은 권력을 사회 전반에 분산시키며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미셸 푸코는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탐구하며 현대사회의 감시와 처벌 시스템 그리고 자기 규율의 개념을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는 권력이 사회의 모든 층에 퍼져 있으며 지식이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사회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장프랑수아 리오타르. 장프랑수아 리오타르는 현대 철학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사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철학적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오타르는 1924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철학과 문학에 큰 관심을 가졌고 이로 인해 프랑스의 유명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리오타르는 학문적 경로를 통해 현대 철학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고 1998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활발히 연구와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리오타르의 철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거대 서사. 리오타르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는 거대 서사입니다. 거대 서사는 인류나 사회를 설명하려는 큰 이야기들, 즉 보편적 진리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는 경제적 평등과 계급 투쟁을 통해 역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기독교가 인류의 구속과 신의 뜻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리오타르는 이러한 거대 서사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의 큰 이야기로 세상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죠. 대신 그는 다양한 작은 이야기들, 즉 소서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서사는 개인적이고 특정한 경험을 반영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특정 지역의 문화적 이야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A. 지식과 권력. 리오타르는 지식이 단순히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지식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진리는 단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권력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어게임. 리오타르는 피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개념을 차용하여 설명했습니다. 언어게임이란 언어와 그 사용이 다양한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리라는 단어는 과학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철학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리오타르는 이러한 다양한 언어 게임이 절대적 진리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4. 윤리와 정의.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 윤리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보편적인 윤리보다는 개별적인 상황과 맥락을 중시하며 다양한 목소리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각기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오타르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 절대적인 진리나 보편적 지식의 존재를 의심하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중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는 거대 서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소서사와 개별적 경험을 중요시했습니다. 또한 지식이 권력과 연결되어 있으며 언어가 다양한 맥락에서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리오타르는 현대사회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샤크 데리다. 샤크 데리다는 1930년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며 특히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많은 저서와 강연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해체와 미학, 문자와 차이, 이야기하는 것의 재구성이 있습니다. 데리다는 200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리다의 철학은 주로 해체와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리다의 핵심 개념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샤크 데리다의 해체는 그의 철학에서 핵심 개념으로 전통적인 철학적 개념과 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는 방법론입니다. 해체는 단순히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해체의 의미와 목적. 해체는 텍스트나 개념이 고정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데리다는 의미가 항상 지연되고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어떤 텍스트나 개념이 단일하고 확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문서에서 특정 단어의 의미가 독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라는 개념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철학적 사고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분법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은 해체의 대상입니다. 데리다는 이러한 이분법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 의존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분법은 두 개의 개념을 나누고 하나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남성, 여성, 자연문화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한쪽 개념이 다른 쪽 개념을 통해 정의되는지를 분석합니다. 의미의 차이와 지연. 데리다는 차이라는 개념을 통해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연되며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이는 차이와 지연의 이중 의미를 가집니다. 의미는 항상 다른 것과의 차이를 통해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끊임없이 지연됩니다. 나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단어들과의 차이를 통해 정의되며 이는 문맥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고정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형성됩니다. 4. 텍스트의 자율성. 데리다는 텍스트가 저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독자에 의해 해석되고 의미가 생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스트는 특정한 해석이나 의미에 고정되지 않으며 독자가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에서 독자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설을 읽더라도 독자가 그 안에서 발견하는 의미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해체의 실제 적용. 해체는 문학작품 분석과 철학적 논의에 적용됩니다. 문학에서는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하고 전통적인 해석의 한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철학에서는 전통적인 개념과 이론을 분석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문학 비평에서 특정 작품의 구조와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기존의 해석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철학적 논의에서는 기존의 개념과 이론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차크 데리다의 해체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체는 텍스트와 개념을 분석하여 그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고 형성되는지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이 개념은 전통적인 철학적 사고를 비판하고 텍스트와 개념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차크 데리다의 철학은 해체, 차이, 이분법의 비판, 텍스트의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그는 기존의 철학적 개념과 이론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롤랑 바르트? 바르트는 20세기 프랑스의 중요한 철학자이자 문헌 비평가로 특히 문학과 문화 이론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1915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문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이후 프랑스에서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바르트는 문학 비평, 문화 이론,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198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롤랑 바르트의 주요 철학 사상. 1. 저자의 죽음.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 개념은 문학과 비평 이론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바르트는 저자와 텍스트의 관계에 대해 혁신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전통적인 문학 분석의 틀을 깨는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저자의 죽음 개념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 개념. 전통적인 문학 비평에서는 저자의 의도와 생애가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저자의 개인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1967년에 발표한 에세이 저자의 죽음에서 이러한 전통적 접근 방식을 비판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바르트는 저자의 의도나 생애가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독자에 의해 해석되고 의미가 창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자의 죽음은 문자 그대로 저자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해석에서 저자의 역할을 축소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르트는 텍스트가 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를 넘어서 다양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텍스트가 여러 해석을 허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텍스트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독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텍스트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경험과 배경에 따라 의미를 창출합니다. 바르트는 독자가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텍스트가 고정된 의미를 가지지 않고 독자의 해석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소설을 예로 들면 저자가 특정한 주제나 메시지를 의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 사회적 배경, 현재의 상황에 따라 소설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와 같이 저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독자의 해석이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광고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나 언어가 어떻게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광고에서의 상징이 단순히 저자의 의도나 상업적 목적을 넘어서 문화적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저자의 죽음 개념은 문학 비평과 문화 이론에서 저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넘어서 텍스트 자체와 독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텍스트의 분석에서 저자의 의도보다는 독자의 해석과 텍스트의 자율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서의 의미 생성과 해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문화적 현상이나 상징의 분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은 문학과 문화 이론에서 저자의 의도를 넘어서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르트는 텍스트가 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독자에 의해 해석되며 다양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은 문학 비평과 문화 분석에서 텍스트의 자율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A. 기호학.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은 문화와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기호와 그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바르트는 기호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가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고 전달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 기호의 정의. 바르트의 기호학에서 기호는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기표는 기호가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단어나 이미지가 기표가 됩니다. 기의는 기표가 의미하는 개념이나 사물입니다. 기표와 기의가 결합하여 기호를 형성합니다. 기호는 기표와 기의 간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생성합니다. 이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바르트의 신화학 이론. 바르트는 신화학을 통해 문화적 기호와 상징이 어떻게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신화적 의미를 부여받는지를 탐구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광고에서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성공이나 우월성을 상징하는 방식입니다. 바르트는 이러한 이미지가 어떻게 신화적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바르트는 기호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문화적 의미를 생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기호는 두 가지 차원에서 기능합니다. 텍스트나 대화에서 기호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의미, 광고나 미술 작품에서 기호가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의미. 3. 기호와 의미의 형성. 기호의 의미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기호가 문화적 관습과 상징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색상이 다른 문화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이 어떤 문화에서는 사랑이나 열정을 상징할 수 있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위험이나 경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호의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기호가 역사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한 패션 트렌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방식이 그 예입니다. 4. 바르트의 기호학의 한계와 영향. 바르트의 기호학은 기호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때로는 기호의 의미가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바르트의 기호학은 문학 비평, 문화 연구, 광고 분석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론은 기호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며 현대의 많은 비평 이론과 문화 분석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은 기호와 의미의 관계를 분석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패러디와 유머. 바르트는 패러디와 유머가 어떻게 기존의 문화적 관념을 비틀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문화적 표현이 기존의 규범을 어떻게 도전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유명한 영화나 문학 작품이 어떻게 패러디를 통해 원작의 의미를 재구성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영화의 장면이 다른 매체에서 패러디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롤랑 바르트는 텍스트와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저자의 의도를 넘어서서 독자의 해석과 문화적 맥락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문학 비평, 문화 이론, 기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르트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문학과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슬라보이 지젝. 슬라보이 지젝은 현대 철학과 문화 비평의 중요한 인물로 그의 독특한 접근법은 여러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슬라보이 지젝은 1949년에 유고슬라비아의 리우블리아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랐습니다.
지젝은 리우블리아나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한 후 파리 대학교에서 현대 프랑스 철학과 정신분석학을 연구했습니다. 이후 그는 유럽과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현재는 슬로베니아 대학교와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젝은 30권 이상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그의 책들은 철학, 정치,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시각과 비판적인 접근은 많은 독자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젝은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며 우리가 자주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사회적 규범과 믿음을 비판합니다. 지젝은 정신분석학 특히 자크 라캉의 이론과 마르크스주의를 결합하여 사회와 문화를 분석합니다. 그는 개인의 무의식적인 욕망이 사회적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지젝은 영화나 대중문화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무의식적인 욕망과 이데올로기적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합니다. 지젝은 쾌락의 원리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의해 억제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젝은 현대사회가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문제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현대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이상적인 삶의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숨기는 방식입니다. 지젝은 주체와 타자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는 개인이 어떻게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를 분석합니다.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방식과 타자의 존재가 개인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3. 현대 문화와 정치에 대한 비판. 지젝은 대중문화, 영화, 문학 등을 분석하여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구조를 드러냅니다. 그는 대중문화가 어떻게 사회적 문제를 숨기고 있는지를 비판합니다. 인기 있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회적 현실을 왜곡하거나 무시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지젝은 현대 정치의 이데올로기적 기만과 권력 구조를 비판합니다. 그는 정치적 담론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고 권력을 유지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정치 캠페인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나 메시지가 실제 정책보다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슬라보이 지젝은 현대 철학과 문화 비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상가입니다. 그는 이데올로기, 정신분석학, 마르크스주의를 결합하여 현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대중문화와 정치에서의 이데올로기적 기만을 드러냅니다. 니콜라스 루만. 니콜라스 루만은 독일의 사회학자로 현대 사회 이론과 시스템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은 복잡한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니콜라스 루만은 1927년에 독일의 린스펠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사회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만은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특히 보쿰 대학교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사회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현대 사회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만의 주요 저서에는 사회 시스템, 법과 사회, 조직의 사회적 구조 등이 있습니다. 루만의 가장 유명한 이론 중 하나는 사회 시스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사회를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해하며 이 시스템은 다양한 하위 시스템의 경제, 정치,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대 사회를 컴퓨터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하위 시스템 부서, 기능 등으로 나뉘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 하위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기능합니다. 루만은 사회 시스템이 자기 참조와 폐쇄성에 의해 운영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각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도 스스로의 규칙과 구조를 유지합니다. 회사가 자신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면서도 외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루만은 커뮤니케이션이 사회 시스템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회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되고 사회적 의미와 규칙이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회사의 회의나 대화가 조직 내에서 규칙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루마는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이러한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들이 단순화를 시도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칙과 구조를 통해 복잡성을 줄입니다. 법률 시스템이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단순화하여 해결책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루마는 각 사회 시스템이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기능한다고 봅니다. 즉, 각 시스템은 자신의 규칙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학교가 교육 정책에 따라 운영되지만 학교 내부의 운영과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니콜라스 루마는 사회를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해하며 사회 시스템 이론을 통해 현대 사회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기 참조와 폐쇄성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복잡성과 단순화의 개념을 통해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현대 철학사의 주요 흐름과 그 이론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후설의 현상학, 피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 하이데거의 존재론,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푸코의 권력 이론, 데리다의 해체 이론, 그리고 바르트와 루만의 사회 분석을 통해 철학이 어떻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구조를 형성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각자의 독특한 관점에서 사회, 언어, 권력, 정체성 등의 문제를 탐구하며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철학적 사유는 단순한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일상과 사회적 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 철학의 이론들을 실제 사회적 문제와 연결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